지난 이야기. 즉위하자마자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는 프리드리히. 그 배경에는 합스부르크 왕좌 쟁탈전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살리카 법안을 어떻게든지 바꿔서 자기 딸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요. 혈연으로 다 엉켜가지고 다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서거하시니까 네. 바로 뭐 애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장 먼저 군사적 조치를 취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대왕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합스부르크의 왕좌 자리를 놓고 왕좌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좌의 게임에 그러면 그 마리아는 빠져요? 정말로 대단한 여자예요. 내가 아는 선에서 여성 정치가 여왕 중에서는 거의 최고봉 아닌가 싶어. 그래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원래 수십 개의 연방으로 쪼개진 나라인데 네. 이게 평화로울 땐 괜찮은데 남이 치고 들어오면 배신하잖아. 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충성 서약을 받아요. 자신은 군주가 아닌 어머니가 되겠노라. 23살짜리가. 이 한 방에 귀족들로 놀고 헝가리가 마리아 테레지아의 최대 지지자가 됩니다. 근데 진짜 멋있네요. 그래서 카리스마만 뽐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래 또한 확실하게 제안을 아하. 하고 이런 타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거래를. 예.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두 번째 이야기. 그러면 아버지한테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는 사실은 군사 뭐 전쟁, 전투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음악이나 이런 건 다 가짜였던 거야? 안 좋아했던 거야?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탁월했던 거고. 눈속임 음악은 아니야, 또 아빠한테? 좋아했던 아니요, 거고. 정말 음악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 플룻 실력은 거의 연주자 실력이어가지고 궁정에서 자기가 이 악사들하고 직접 연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프리드리가 또 이제 천재적인 게 뭐냐면 타악기하고 이런 플룻 같은 걸 하면 보병들이 행진할 때 어디 전진할 맞아. 때 훨씬 경쾌하게 형진을 시킬 수 네.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보병 행진가나 이런 걸 많이 만듭니다. 자꾸 그래요? 예. 딱 그래서 들으면 느낌이잖아요. 왜 따라따당, 따라따당 그런 막 맞습니다. 빠밤 이거거든요. 그 프리드리가 자기의 군대를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식 훈련이었어요. 딱 모여서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행군을 빨리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제식 훈련에 어울리는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삽시간에 유럽에 퍼지면서 각 나라마다의 독특한 행진곡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프레드리가 군사 천재고 저렇게 해야지 군대가 발전한다는 걸 아니까 그 음악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도 되게 중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음악도 여기다가 접목시키는 거 보면 아버지가 왜 이 재능을 몰랐을까? 아버지가 솔저킹이었어요. 제가 오늘 18세기에 유행하던 각 유럽 국가들의 행진곡을 한번 좋아요. 준비해봤습니다. 프로이센 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행진곡이죠. 들어보면 다 비슷해. 아, 그래요? 그놈 같아요. 예전에 디즈니에서 미키마우스와 구피가 같이 걸어갈 때도 약간 이런 음악이 나와요. 미키마우스가 이거 막 붙여요. 그럼 지금 저 소리가 플룻이에요? 파이프라고 하는 플룻 비슷한 피리하고 이제 드럼인데 이제 글로리아 마치라고 해서 이게 전형적인 프로시아의 이제 행진곡이에요. 두 번째 거는 이제 프랑스 거 한번 들어보세요. 프랑스. 네. 프랑스는 좀 우아하지 않습니까? 역시 약간 프랑스다. 약간 음악에도 사치가 있어. 현란하죠. 네. 뭔가 현란해. 프로이센 거는 그냥 조용히 네, 프라이 컷 이런 느낌이야. 이게 정형화된.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제목이 뭐냐면은 항상 로아야르라 해서 왕립 무슨 군대 뭐 행진 뭐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프랑스는 막상 산만해. 그러니까 밝고 경쾌한. 지금도 약간 약간 뭔가 이게 항상 생각하는 게 조금 많아. 더 있어. 듣는 순간 프랑스야. 그래서 왠지 그냥 이렇게 군대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걸어가야 되는데 왠지 프랑스 그 행진곡을 들으면 이러다가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요. 프랑스는 늘 크게 문제라니까. 이 다음 건 이제 오스트리아군의 행진곡인데 네. 이상하게 오스트리아군은 왠지 비슷할 것 같아요. 피페라는 피레를 안 하고 주로 드럼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행진곡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같은 경우 잘 박자 못 맞추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야, 어떻게 가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부는 사람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아니야, 저 오스트리아는 저게 병사를 위한 게 아니라 귀족들 등장할 때 빵빠레 같잖아요. 저 나라가 너무 귀족 중심이어서. 자, 그 다음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국의 그라나디어 마치라고 해서 척탄병 행진곡이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게 아주 유명한 곡인데 유럽에서는 가장 유명한 행진곡이에요. 이 당시부터 써서 심지어 나폴레옹 전쟁 때까지 이 음악이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영국군에서 이걸 씁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드릴 게 의외로 미국 아메리카의 그라나디아 행진곡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독립전쟁 당시에는 왜 그 대륙군이라고 했잖아요. 네. 대륙군의 행진곡을 듣기 전에 방금 들었던 영국군의 행진곡을 생각하면서 대륙군 한번 들어보시죠. Torn from a world of tyrants beneath this western sky, we formed a new dominion, a land of liberty. 약간 샵 하나만 입고 똑같은데요? 반은 내리고 올려서 그렇게 하는 플랫이랑 거예요. 샵만 몇 개 예, 들어간 거. 그렇게 해서 바꿨어요. 아 근데 그 좀 이해가 가는 게 사실은 미국에 있는 그 사실 군대가 네. 영국에서 많이 건너갔으니까 또. 그렇긴 하지만 독창성이 없어요. 아무튼 이런 다양한 행진곡들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행진곡만으로도 어느 나라다 이렇게 맞힐 수 있어요. 이야. 프랑스는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는 뭐 아니 영화 보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싶으면 그건 프랑스 거야. 그런데 음악까지 등장하지만 네. 전쟁은 지금까지 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그래요? 진행이 됩니다. 프리드리가 실레이젠을 침공할 때 정말 전격적으로 침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즘 전격전 비슷하게 치는데 당시는 보병이나 이 기병들이 겨울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차가 일단 안 굴러가거든요. 네. 그렇죠. 겨울에는 거의 전쟁을 안 하는데 네. 12월에 침공을 합니다. 어? 그런데 당시 오스트리아군은 거기다 이제 몇 개 수비대를 놓고 있었는데 네. 당시 요새들이 굉장히 튼튼해져가지고 수비대가 적어도 요새에서 농성을 하면 거점은 지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본대에서 쳐들어온다라는 개념이었는데 네. 프리드리히는 그것도 예상하고 당시 전쟁에서는 정말 드물게 요새를 지나쳐요. 거의 넘어가요? 전격전 하듯이. 예. 이거 지금 예전에 세계대전 때의 독일군의 어떤 전략 같은. 그렇죠. 근데 그냥 지나치는 건 우와. 아니고 포위는 해요. 네. 포위는 하는데 시간을 안 끌고 또 이제 포위 공격을 감행하면 피해를 입죠. 피해가 그렇죠. 크니까 그냥 묶어만 놓고 쭉쭉 가서 실레지엔 지방이 이제 주도 정도 되는 데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길목에 요새를 지키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가면서 뭐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 보고 있나? 아버지는 안 해봤잖아요. 의외로 둘이 스웩이 있네요. 그래서 그 현재 브로츠와프라는 곳인데 당시 이름은 브레슬라우인데 여기를 1월 3일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2월에 침공을 했어요. 근데 당시 요새가 버티고 있는데도 네. 시민들이 문을 열어요. 오히려 프로이센군한테. 예, 또 이쪽 지역이 또 프로테스탄트 지역이라 아,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무혈 입성합니다. 정말 아버지 보고 있나지. 봤지? 그래서 정말 겨울에 진행했음에도 6주 만에 완전히 실내전을 점령하고 최소의 희생으로 이걸 처리해요. 당시엔 이런 전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유럽이 정말 프리드리를 완전히 처음에 놀랬다. 제가 왜 저래 그랬다가 야 세상에 저런 대단한 애였어라고 이제 놀라게 되는데 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할 때 저 프리드리가 이미 세워놓은 전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충분한 땅을 점령해서 식량 조달을 쉽게 하고 적은 비용으로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유리한 지형을 택하겠다. 적이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 나의 방어선을 요새화해 놓을 것이다. 이 다시 말하면 실레지엔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하나 좋은 점이 오스트리아가 실레지엔을 탈환하려면 모라비아 산맥이라는 데를 넘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산맥을 넘는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더욱이 겨울에는. 겨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통으로 먹고 몇 군데 요새 거점만 딱 잡아놓으면 오스트리아는 감히 공격하려고 오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실레지엔에 대한 전격적 침공의 이유였어요. 사실 선전포고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우리가
솔직히 비겁하고 이런 거 빼고 말이죠. 그 오스트리아군이 요새에다가 병력 파견하고 당시처럼 희생이 큰 전투를 벌이면 프로이센군도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얘네 꿈은 지금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잖아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자. 그러니까 실레지엔이 전술 지형적으로도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딱 점거하고 요새 몇 개 세우면 끝! 이러면서 딱 점거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허를 찔르는 거죠. 그러네요. 1740년 11월에 넘어오잖아요. 그 침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오스트리아도 사실 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선가 프로이센에 됐든 어디가 됐든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는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Winter is coming. 일단 겨울이 오기 오니까 때문에 괜찮다. 요거 지나고 전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전격적으로 침공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프리드리히는 오스트리아는 절대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겨울 동안에 여기를 완전히 점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요새도 다 함락 못 시킨 상태에서 딱 점거를 해버렸는데 네. 그런데 마리아 테레지아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죠. 옵니까? 예, 아니 바로 슐레지엔에 대한 강력한 탈환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겨울인데요? 예, 그리고 바로 육군 원수 나이페르크한테 2만 명을 바로 줍니다. 가서 프로이센군을 몰아내라. 그래서 나이페르크가 그 2만 명을 데리고 바로 슐레지엔으로 출발하게 되죠. 이게 정말 대단한 배짱이라고요. 그럼요. 프리드리히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자병벌도 나오지만 우세한 지형을 점거하고 요새화하면 적은 쳐들어오지 안 못한다. 온다. 그리고 우리는 적을 쉽게 격퇴할 수 있다. 거기다 프로이센이 전쟁은 안 했지만 프로이센 군대 대단하다는 건 전 유럽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 천재 자만이 있었네. 자만을 떠나서 마리아 테레지가 그가 배짱이 대단한 대단한 거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2만의 군대를 받은 나이페르크는 프로이센의 군대가 경계가 허술해져 있었다는 걸 좀 파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이센 군대가 그 슐레지언으로 확 치고 들어오면서 주요 거점을 이제 점령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직 함락이 안 된 나이세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를 점령하러 이제 프로이센군이 가고 있는데 이때 오스트리아군이 이 프로이센 군대의 행진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아직 함락이 되지 않은 나이세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됐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군하고 프로이센군하고 이제 나란히 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겨울에 행진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끔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상도 많이 걸리고 길도 험해지고 이쪽에 또 한번 겨울에 한번 이렇게 화닥하면 진흙이 얼어붙어가지고 마차가 다니기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차를 옮기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당시에 프로이센군은 완전히 방심해서 부대도 흩어놓고 있었고 원래 겨울 수경할 때는 흩어놓거든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 있으면 군인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 겨울 수영할 때 흩어놓고 완전 방심하고 있었지. 쟤들이 어떻게 오겠냐. 그런데 이 나이페르츠가 정말 대담한 기동으로 프로이센군이 방심한 걸 알고 메인 도로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 모라비아 산맥을 넘어서 프로이센군 우측을 그냥 스쳐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담했던 게 만약 프로이센군 눈치를 채면 네. 측면에서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뒤늦게 알고 프로이센군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페르크가 먼저 나이세에 들어가서 수경지를 세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프로이센군이 본토와의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중간에 딱 그 고립이 됐네. 나이페르크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드는 이제 전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몰비치에서 전투를 하기로 결심을 하죠. 이때 오스트리아군 포로를 잡은 게 있었어요. 이제 프로이센군이. 그런데 이 프리드리가 또 여기서 참 대단한 게 오스트리아군 포로를 잡고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오스트리아군의 정확한 위치와 포진을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 짐작이 나중엔 거의 맞아떨어지는 걸로 판명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아침에 막 눈발이 날리고 안개가 꼈어요. 그런데 이제 프리드리 군이 이제 오스트리아 군한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악천후 때문에 프리드리 군의 전진을 보호해줬죠. 예. 그래서 바로 오스트리아 군 코앞까지 접근하게 됩니다. 뭐 그들의 말에 의하면 뭐 2,000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 거의 한 1km 앞까지 접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한 10m 앞에만 줄 알았더니 아직은 좀 거리가 있군요.
10m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악천후면 정말 눈보라가 막 휘날려. 그냥 그러면- 그 자연 환경으로 이미 다들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태반이 돌아가시죠. 그러면. 2만 명의 군대가 그 앞에까지 안 들키고 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프로이센군이 유리할 거라고 네.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이센군 지휘관들은 곧 프리드리 왕이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돌격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닌가요? 프리드리가 여기서 돌격을 안 합니다. 코앞까지 왔는데요? 상황을 보나요? 이게 어느 미국 학자가 쓴 책에 네. 네. 이 전투 설명하면서 이렇게 썼다고요. 아직까지는 더 그레이트가 아니었던 프리드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프리드리 대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리드리 더 그레이트 이렇게 하는데 네. 이날까지는 아직 그레이트가 아니었다. 그냥 프리들이 군대를 처음 지휘해 보잖아요. 훈련은 속된 말로 빡세게 했고. 그리고 슐레지행을 사실은 먹었다고는 하지만 전투다운 전투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없었죠. 네. 자, 그러면 드디어 훈련 빡세게 한 군대가 실전에 돌입했을 때 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대로만 하면 잘 돼. 그러면 돌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격하겠죠. 실전 안 해본 사람들은 네. 교과서대로 해요. 바로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교과서대로 포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열을 먼저 짜는 거죠. 그동안 연습 많이 했잖아. 그 연습대로 대형을 짜라고 그래요. 다 들키죠. 들키는 걸 떠나서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도 하나 건넜어야 되거든요. 근데 포진을 시켜놓고 자기 부대하고 강과의 거리를 또 잘못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익 부대가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전투에서 프리드리군의 우익 부대는 전투에 참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하면 연병장도 아니고 2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쫙 왔다가 쫙 배운 대로 포메이션 해갖고 쫙 푸니까 이거 짜는데 무려 1시간 반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병장이 아니잖아요. 보통 연병장에서는 대강 알잖아, 이게 그쵸. 거리를. 막 하니까 군대 간의 간격도 안 맞고 어떤 부대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적진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이때 이 사령관, 그러니까 프로이센군의 사령관 슈베린이 얘기를 합니다. 계산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이걸 또 프리드리가 무시해버려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내 계산이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슈베린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말해봤자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수습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장군이네요. 이 사람은 괜찮은 장군이에요, 정말. 그러면 이제 지금 오스트리아군은 이러고 있겠네요. 야, 쟤들 왜 여기서 제식 훈련하고 있냐? 아닙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이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뭐 퍼레이드 할 만하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퍼레이드 하는 동안 알아챘죠. 네. 식사 준비하다가 프로이센 군대가 온 걸 압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이페르크가 가장 먼저 발견해요. 자기 막사가 있었거든요. 네. 막사에 보면 이렇게 창문 같은 게 네. 있었다면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창문 밖을 봤는데 저 누구니? 야, 우리 군 오늘 훈련 있냐? 그래서 여기서 나이페르크가 사실 별로 명성이 없는 그냥 군대에서 세월만 보낸 평범한 장군이라는 평을 듣던 사람인데 네. 왜냐하면 이 사람 집안이 대대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군인은 그 자리에서 뭐 전투를 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있으면서 직위가 올라갔을 테니까. 여기서 즉시 군대를 재편성해갖고 공격 태세로 나옵니다. 어. 그동안 이 프로이센 군은 퍼레이드. 대형 짜고 있었죠. 네. 야, 나중에 프리드리가 변명을 하거든요. 사실 얼마나 창피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 저기 눈이 내려서 총이 불발률이 높아서 우리는 안 싸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근데 아무튼 오스트리아군이 그 사이 전투 대응을 완전히 갖춰요. 네. 그래서 전투가 시작이 되죠. 프로이센군이 먼저 오스트리아군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근데 오스트리아군은 기병이 강하거든요. 특히 이 오스트리아군의 제6 기병연대라고 있었습니다. 무려 기병이 5,000기였습니다. 이 와. 제6 기병연대가 많다. 프로이센군 우익 기병대 돌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프로이센군 기병하고 프로이센군 보병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측면이 완전히 프로이센군을 뚫려버렸죠.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보병들을 향해서 오스트리아군 기병대가 돌격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제까지 이제 프로이센군은 훈련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야 기병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다 훈련을 했는데 첫 번째 실전이잖아요.
아군한테 오인 사격을 해가지고 아군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이때 프로이센군 사령관 슈베른이 프리드리 왕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사정이 좀 좋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왕께서는 전장에서 조금 물러나십시오. 네. 어떻게 했습니까, 프리드리가? 무슨 소리냐? 감히 짐에게 그런 소리. 알겠다. 그렇다면 내가 뒤로 가지. 아 근데 여기 좀 사연이 있는데 당시 프로이센군이 보병이 17,000 정도, 오스트리아군은 보병이 11,000명 정도였어요. 대신 기병은 거의 3배 이상 오스트리아군이 많았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후사르, 헝가리 기병 이런 애들인데 경기병이라고. 아, 얘들이 또 저 터키군하고 실전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들고 치고 뛰는 데는 아주 유럽의 소문난 군대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쳤는데 프로이센 군대의 우익이 너무 쉽게 무너진 거죠. 네. 근데 군대가 측면이 뚫리면 이건 끝이거든. 네. 이쪽이 막 허물어지니까 프리드리히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했대 열심히. 근데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이때가 뭐 무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어쩌고 했대는데 실제 이때는 그래도 막 전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이건 제 짐작인데 이걸 안 해봤대. 지금 프리드리히는 소대 지휘도 안 해봤다고. 그렇죠. 그리고 하니까 아무리 판단력이 빨라도 사람을 어떻게 부리고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개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혼자 소리 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나폴레옹 그 전투 기록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무전은 안 하니까 다 전령으로 보내잖아요. 그냥 탁 불러다 너 가서 저기 전달해 보내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 명만 보내면 안 된대 원래. 가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포탄에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 명을 보내야 되는데 네. 요런 상황일 때 조까지 몇 명을 보낼 것이냐. 이런 걸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내 주변에 전령이 무자비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명 보냈더니 여기 둘밖에 안 남았어. 이걸 또 어떡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경험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리드리가 이제 전장에서 이탈을 합니다. 근데 유럽의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프리드리가 이렇게 겁나서 도망간 거라기보다는 이것은 슈베른이 의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위기 상황에서 프리드리가 제대로 상황 대처를 못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대요. 슈베른이.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지휘권을 인계받아서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도 프리드리가 대단한 게 이 순간에는 헛된 자존심을 그러네요. 내가 이거 전화선 뭐 정신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걸 딱 인식을 하고 뒤로 빠집니다. 근데 뒤로 빠질 때 사실 얼마나 위험했냐면 또 대부대를 거리고 빠질 수가 없으니까 소규모 병력만 들고 튀었어요. 가다가 후사르한테 걸렸어요. 이게 후사르가 특징이 네. 얘들은 전투에 집중을 안 해요. 네. 하다 보면 약탈이라고. 딴짓 하다 걸렸구만요. 유목민족 특유의 어떤 그 그래갖고 얘들이 아주 프로이센군을 아작을 내는 순간이었는데 또 막 흩어졌나 봐. 어디 집 민가 같은 데서 얘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런 거 안장 좋은 거 다 갖다 버리고 집안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 후사르 애들이 그거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들고 가버린 거야. 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그다음에 뭐 총탄도 바로 옆으로 휙휙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기자님 말한 오발 사격 때문에 명령을 안 했는데 프로이센 군대가 놀라 쏘는 바람에 왕 있는 쪽으로도 막 쏴가지고 총알 팽팽 지나고 하여간 딱 구스타프 골 날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네, 그랬으면 프리드리가 없었겠죠. 근데 이거 진짜 단순한 궁금증인데 이런 에피소드들은 어떻게 전해지는 거죠? 기록이 프리드리히가 있어. 이때는 다 기록이 있어. 얘들은 30년 전쟁부터 시간 단위로 전투 보고서가 다 어쨌든 처음 시작에는 프리드리가 그렇게 그레이트하진 않게 네. 시작을 했는데 좋은 장수를 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뒷수습은 잘 마무리가 되나요? 좋은 장수도 장수인데 거기서의 프리드리히의 딱 결단력도 그렇죠. 굉장히 현명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오스트리아군 기병사령관이 있었어요. 레머라고. 네. 이 사람이 지금 오스트리아군 기병을 이끌고 신나게 때려부시고 있었던데 유탄을 머리에 맞고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이센군 기병지휘관도 역시 치명상을 입고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양쪽 다 기병 지휘관이 사라지는데 네.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불리하냐. 기병이 뛰어났던 그렇죠, 오스트리아가 당연하죠. 더 거기다가 가뜩이나 통제 안 되는 애들인데
사령관이 전사해 버렸으니 네. 슈베른이 그때 사실 프로이센군은 어떤 장교들은 철수하자 완전히 졌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슈베른이 이렇게 딱 보다가 두 가지를 판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스트리아군 기병이 맹렬하게 우리를 위협하고는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쟤들이 체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세를 확산시킨다고 그러는데 전세를 확산시키는 추동력이 떨어졌다라는 걸 냉철하게 봤대요. 아, 이게 슈베른도 사실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분도 군대에서 오래 크긴 했는데 큰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인데 이 노장이 이 순간에 정말 능력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쪽을 쫙 봤더니 역시 훈련 세게 받았던 프로이센 보병들이 대체로 무너지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해볼 판단을 만하다. 내렸답니다. 이때 슈베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 그 휘하의 장교 하나가 와서 상황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퇴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슈베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적의 본대를 넘어 퇴각한다. 퇴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유능한 지휘관이 있고 말고를 떠나서 훈련을 빡세게 한 군인들이 머슬 메모리로서 그냥 계속해서 견디고 싸우고 하다가 보니까 기초 체력이 강했던 프로이센 군대가 그렇죠. 슬슬 전세가 역전되기 맞아요, 시작했던 맞아요. 거네요. 보병에서는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오스트리아군이 기병만 설쳤지 보병이 워낙 질이 떨어졌어요. 당시 오스트리아군 보병은 유럽 최하 수준이었다. 긁어 모은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병만 믿고 있었어요. 상당히 기병만 믿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충성을 서약했던 그 헝가리 기병만 믿고 그랬는데 이제 슈베른이 군대를 정비하고 이제 진격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이센의 전매 특허가 나오는데 네. 그동안 이거 네. 열심히 했잖아요. 당시 오스트리아군 장교의 기록이 벽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 체계적으로 딱. 네, 근데 이제 전세역전을 어떻게 시키냐면 밀고 나오면서 사격을 해요. 사격을 하는데 솔직히 한 발도 안 맞아요. 왜냐면 한 200야드 떨어져 쏘거든요. 네. 네. 안 맞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할 게 하나 있는데 네. 안 맞지만 네. 군대가 총을 바바방 쏘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요. 여기서 우리가 너희보다 세라는 걸 보여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네. 사격 속도예요. 아하. 또 하나가 퍼포먼스예요. 어떤 퍼포먼스요? 그러니까 그냥 총을 바방 쏘는 게 아니고 네. 뭐 희한한 걸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쫙. 파도 타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더 난이도 높은 거는 쫙 왔다가 근데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이거 있어요. 왜 필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우리가 같아요. 지금 여기서 웃지만 네.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걔네들 앞에 우리도 총을 쏘고 그러는데 결연하게 오거든요. 그렇다고 막 퍼레이드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이렇게 소대 단위, 네. 중대 100명 단위 정도로 양쪽 끝에 지다 팡팡팡팡팡 왔다가 팡팡팡팡. 요즘 네온사인 비슷하게 번갈아 가면서. 아니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아니 저 테스트 해봤더니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지배하는 전장 상황에서 소리와 더불어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다는 건 쟤네가 얼만큼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는 그게 거예요. 느껴질 것 같아요. 딱 봤는데 저렇게 딱딱 맞아지면서 하면은 그냥 보아도 그렇죠.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러면서 점점 다가와. 결국 그렇죠. 좀 지나면 예. 지금 안 맞는 데서부터 쏘지만 결국 오면은 서로 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저런 훈련도가 그럼. 없거든. 그다음 이제 백병전을 해야 되는데 총 쏘는 걸 보니 우리보다 몇 달은 더 훈련을 받은 것 같은 거야. 그런 공포감이 완전히 엄습을 해요. 약간의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전투까지만 해도 약간의 그 목도리 드마뱀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뭔가가 굉장히 크게 전장을 지배했었네. 그러니까 왜 탱크 만들 때 크게 만들겠어요. 옛날에 전쟁할 때도 앞에서 누가 나가서 그리고 이런 거 한번 그리고 저기 하면 와 그렇게 하는 거. 기병들도 그냥 깡통 쓰고 칼 들고 가면 될 걸 뭐 곰털 모자 쓰고 빨간 옷 입고 왜 이러겠어요. 이게 보면은 원색이 앞에서 출렁출렁거리면서 말을 타고 뭔가가 오면 공포에 떨어요 사람이. 지금도 왜 그런다면서요? 뭐 파키스탄 쪽이나 네, 뭐 이쪽 인도군하고 군인들 국경 보면 예. 군인들이 그 앞에서 엄청 막 쇼를 한대. 그래서 막 5사람을 막 매달고 5사람이 총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맞아요. 이런 걸 그거 한다는 거예요. 실전에서 말이야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러면
다 알아. 저거 전쟁에서 아무 쓸데없어. 막 한 명이 나와서 뭐 저기 관훈장처럼 막 쿵을 해. 우리도 배웠잖아. 저거 전쟁에서 아무 쓸데없어. 근데도 보면 겁나. 제대로 아무튼 우리보다 훈련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발사 속도가 있었어요. 오스트리아군이 1분에 2발밖에 못 쏴요. 훈련도가 낮아가지고. 근데 이 프로이센군은 1분에 무려 5발에서 4발을 쏠 수 있었어요. 거의 2배 2배 이상. 이상을. 제가 요번에 교수님하고 같이 답사를 가서 느낀 건 제가 지금까지 책으로만 봤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총을 빨리 쏘는 게 영국군이었고 영국군이 1분에 3발 쏜다라고 했는데 거기 가르쳐주는 인스트럭터가 있었거든요. 인스트럭터한테 물어보니까 1분에 6발은 기본이다. 훈련 잘 돼 있는 군대면 1분에 10발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16가지 동작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 근데 200야드부터 쏘는데 교수님 말 맞다나 안 맞아요. 명중을 기대하려면 보통 25야드까지 와야지 명중을 기대해요. 25야드면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23m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가서 플린트라고 한번 쏴봤어요. 쏴봤는데 And he had been shooting at a solid wall and then whole hand. I'm ready to shoot. That one's below the bottom left bottle. Left bottom. Okay. Yeah. So with these, we can adjust the sight, so you just adjust your aim point. 이번에 진짜 중앙을 한번 노리겠어요. 맞습니다. I'm gonna try the middle of the target. I'm ready to shoot. 이제 표적을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I think not bad. Very goo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2발, 12 rounds maybe? 14 rounds. 다 들어갔네 그래도. 14발을 써서 표적 안에는 8발을 명중시켰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맨날 저 놀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서 보면 나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 저도 몰랐었어요. 2,500발 쐈대더니 많이 들었나 봐요. 고맙습니다. With these things, you can expect maybe a 4-inch, 6-inch group at yeah. this distance. So that is excellent shooting. It would all been battlefield hits too back in that time. Thank you. Very good. because you're very good Oh instructor. no, it was the student that was good. 자, 여러분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전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25야드에 타켓을 놓고서 쐈거든요. 커다란 종이 타켓을 놓고 14발을 쏴서 10발을 맞았어요. 그렇게 안 맞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제가 쏜 경우는 소리도 없고 공포도 없고 뭐 하는 거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에서 쐈으니까 맞지. 만약에 내 눈앞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어서 로봇같이 착착착착 오는데 소리 나고 연기 나고 과광과광 하는데 내가 과연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 그 생각. 기자님 생각보다 잘 쏘시더라고. 근데 이제 은근히 듣다 보니까 자기 자랑 같죠? 아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명중. 현장에 있어서 그게 못했다는 얘기지. 하지만 난 10발을 맞췄다. 기자님이 그게 한 10%? 20%? 10% 안에 들었다고 했나? 교관이? 10% 안엔 들었대요. 그래서 그 쏘는데 중간에 좀 기가 살더라고. 좀 이렇게 맞으니까 표적에 구멍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돼가지고. 그러더니 제가 이제 중앙을 한번 맞추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또. 그리고 탁 쏘니까 표적 밖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발 저 사심 먹지 말고 그냥 하지 말고 쏴라. 그래서 그 맞은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쐈잖아. 10% 안에 들었는데 사심 조금 먹었더니 표적 밖으로 날아가더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 사심에다 공포가 더해져. 그 사심이 상대가 지금 내 앞에 쏘고 있다고 해봐요. 더욱이 25m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25m 앞에서 저게 날라오면 진짜 가까운데. 몇 발이 맞을까? 지금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 심장이 떨려요. 네. 무섭죠. 네, 떨리면 조준이 그때부터 이게 조준이 안 돼. 이건 의식하고 달라요. 거기다가 기자님이 실제로 쏠 때 불발이 몇 번 났지? 재미 한 세너 세 번 났어요. 났죠. 10번 쏘는데 재미 한 3번 정도 나요. 그러면 벌써 30%가 그렇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명중률은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이 조금 잘 된 애가 먼저 정신 차리면 싹 가는 거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영상은 그 당시에 플린트락 총을 장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Got the ball right here. Gunpowder's measured in the back. 저게 총탄을 먼저 설명하는 거고요. Bite open. 아, 화약감은 예. 저거 입으로 찢어서. 예. Be in a cartridge box. And I'll have one of these over my shoulder on my hip, so I can slap the box, grab out the cartridge, bite it open. I've got everything for one shot. 아, 빼서 2로 물어 뜯어서 집어넣는다. Might want to stand back a little bit for this. You're in your long ranks. There's another rank right behind me. They're going to shoot over my shoulder. But to load, we give you the command to prime and load. Bring this across body, half cock, grab the cartridge, bite it open, pound in the pants, close it, cast muscle about, flip the cartridge, push the barrel, draw the rammer, hammer down one time. 와, 이게 딱딱. 훈련이 엄청 잘 되신 분인데. Everyone is at the shoulder to load it. 이렇게 되면 이제 사격 준비가 끝난 겁니다. Give the command make ready. Turn it and bring it to full cock. Present, level towards the enemy. And on the command fire. 저게 왜 나왔냐면 당시 프로이센의 장점이 발사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당시 1분에 10발 쐈다. 이게 네. 누가 세 봤겠어. 뻐버벙 하니까 1분에 10발을 쏘던데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기록이에요. 10발은. 그러니까 한두 명은 가능하지만 집단은 안 되고 그래서 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 1분에 5발이었다. 4발이었다. 그런데 대체로 4발형을 봐요. 근데 기자님이 가면서 노래를 불렀거든. 전날부터. 자기가 1분에 3발을 쏘겠대. 내가 계속 말렸지.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쏴라. 저 양반한테 가서 제가 1분에 3발을 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양반이 보여준 거야. 속으로 그랬겠지. 네가 무슨 3발을 쏘냐. 저분은 몇 발이 났어요? 장난 아닌데요? 아니, 딱딱딱딱.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안 보고 넣잖아요. 저 정도 돼야 한 4발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 쏠 때도 인스트럭터가 있었는데 내가 해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자기네 주 법률상 이게 안 된대요. 대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앞에 총알 화약 넣고 총알 넣는 것까지만은 자기가 하고 나머지 뒤쪽 브릿지 부분이라고 하죠. 이제 해머 코킹 있는 그 부분은 제가 그 허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했죠. 그래서 사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반동은 심하지 않았어요. 반동은 심하지 않았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왜 25야드냐? 저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냥 25야드가 그나마 좀 맞추기 쉬운 거리니까 이렇게 놨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당시 상황에 25야드 실질적으로 서로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리다. 그리고 서로 2-3번 일제 사격한 다음에 총검 곡도 돌격하는 거리래요. 이 거리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유효 사거리 뭐 이런 최대 사거리 이게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데 네. 굳이 이렇게 쏘면 뭐 50m나 100m에서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유효 사거리란 건 상대방의 치명상을 입히는 거리인데 맞추고 기자님도 잘 쏘셨지만 이 타겟팅을 보니까 50m로 가면 이 중에 몇 발이 맞았을까? 이게 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50m 가면 위력을 떠나서 이게 맞지도 맞기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뭐 옆에로 빗나가면야 옆에 사람이 맞으니까 맞겠지만 위로도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특히 오스트리아군, 각 기자님 말씀대로 훈련 안 된 오스트리아군은 총알이 위로 막 날아가요. 근데 당시 프로이센군은 사격 절차도 간결을 하게 하고 네. 당시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이거 어떻게 맞출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 명중률 연습을 많이 시켰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너 더 좋아. 근데 프로이센이 똑똑한 게 어차피 이건 기세다. 그래서 오히려 줄이고 나중엔 조준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빨리 쏘는 게 먼저. 빨리 그냥. 바바방 쏴라. 어차피 앞에 가면 맞는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장이 떨리면 안 맞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차피 결판은 백병전에서 났다. 근데 그렇게 기세가 무너지면 이미 백병전이 시작됐을 때 등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야. 그럼
아니 이미 오기 전부터 무서워서 갈 것 같아요, 진짜. 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요. 근데 잠깐만, 프리드리는 저쪽 경영 가 있었잖아요. 도망갔죠. 네. 이때는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하나요? 아니요. 뒤에서 계세요, 그냥. 네. 숨어서. 네. 네. 이제 프로이센군이 이제 오스트리아군 보병대를 이제 완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스트리아군은 도망갈 때 드럼 치면서 다다다다다 더 빨리 치겠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드럼을 누가 쳐 그럴 때 치는 거지. 근데 이때 그 보면은 확실히 오스트리아군 보병이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상자를 보면 프로이센군의 전사나 사상이 3,900명, 꽤 많이 났죠. 초반에 사실 질 뻔한 전투였기 이제 때문에 초반에 워낙 많은 많이 사상자가 났었기 진해 오발 사고도 있었고 반면에 오스트리아군은 전사 부상이 2,500인데 포로가 1,500이에요. 도망가다 잡힌 그리고 거예요. 대부분의 태반의 오스트리아군이 저기에서 6천 이상이 기병이었기 때문에 기병은 아주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었죠. 아, 그렇죠. 그 기병은 다 빠졌다고. 저기서 기병은 6천 다 처음에 이길 거 다 이기고 털어먹을 거 털어먹고 도망갈 거 도망갔으니까. 사실 훈련이 잘 됐으면 이 경기병대가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전열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병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병끼리 붙었을 때 만약에 우리 쪽 보병이 이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이 등을 보였을 때 그때 기병대가 쫓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우리 보병이 격파돼서 밀리면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런데 사실 그거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성공했던 게 좌익에 있던 기병인데 나중에 이제 프로이센이 정신 차리고 밀어붙일 때 오스트리아 우익 기병이 나오거든요. 쓸려 나가요. 그래서 프로이센군이 승리를 하고 사실 승리했다기보다는 뭐 비슷한 전투였지만 어쨌든 이기고 오스트리아군은 빠져나가면서 이 소위 1차 실레지엔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슐레지엔 지역은 프로이센에게 그렇죠. 넘겨진 거군요. 예, 완벽하게 합병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럼 마리아의 용단은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을 내리긴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네요. 그렇죠. 결단은 용감하고 네. 훌륭했으되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 결단을 못 따라주지 못할 만큼. 근데 놀라운 건 당시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걸 참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군도 와서 보고 있었고. 와서 봤어요. 아니 근데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관단이 다 왜냐하면 왔었어요. 누가 되는지에 네. 따라 내가 어디에 또 줄을 서야 되는지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군의 이 퍼포먼스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와서 보니까 퍼포먼스가 예. 훌륭하면 야, 쟤네 훈련 장난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벤치마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나저나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이 누구한테 기쁨을 축하를 해요? 예, 저는 중립이죠. 아니 지금 마리아가 지금 슬픔에 빠졌을 텐데. 난 가슴 아파요. 프로이센에 축하할 일이지만 저 프리드리는 이제 와서 같이 그러니까.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프리드리가 처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처음에 안 해보고야 뭐가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때 뭐 프리드리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온갖 실수를 다 했다 그러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학생은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한 번으로 배우느냐 10번으로 배우느냐 아하. 그리고 똑같이 가르쳤을 때 얼마나 점프하느냐가 인간의 능력의 차이거든요. 프리들은 이 단 한 번의 전투로 완전히 각성해 버립니다. 이제 더 그레이트가 되는. 진짜 그레이트 돼요. 놀랄 정도로. 그 얘기는 마리아는 점점 더 힘들어지겠다는 얘기예요. 프리드리는 그 뒤로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몰비츠는 나의 학교였다. 실수를 약간은 인정하네요. 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말해요. 다시는 나의 군대를 두고 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근데 이 말이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안 가겠다가 아니고 나는 다시는 이런 멍청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말을 지켰다고 하죠. 그 뒤로는 자신이 했던 실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이 다음 전투부터 놀라운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 프리드리히와 함께 유럽 연합군이 대대적인 오스트리아 공격에 나서고 위기에 빠진 마리아. 그녀는 과연 왕좌를 지켜낼 것인가? 몰비츠 승리가 되니까 네. 이제 프로이센은 프랑스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모든 작셋 바이에른군 다 끌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향해 수도로요? 진군을 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놈 프리드리히가 그 순간에 오스트리아한테 또 비밀 협정을 걸어요.
프랑스가 빈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뛰어난 역량을 마리아 테레지아가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갓난아기를 딱 안고 나가요.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는 명연설을 하죠. 감동적인 연설을 하니까 칼을 뽑아들고 전부 다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바로 헝가리 여왕이 돼요.